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아침 10시 5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매우 더운 하루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이 8월이었습니다. 8월. 왜 8월이었느냐? 가장 더운 달이 아니라요. 한국거래소가 최근 44년간의 코스피 수익률을 조사해 보니까 횟수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았던 달이 8월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8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지없이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의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네요. 코스피가 111포인트나 밀리고 있습니다. 4.17% 폭락한 2564가리 기고 있고요. 코스닥은 3.85% 떨어진 거의 지금 30포인트 밀리고 749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4.9% 거의 삼성전자가 5% 가까이 빠질 정도니까요. 다른 개별 주식들은 낙폭이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미국에서는 나스닥마저도 하루에 2.4% 이상 급락할 정도로 또 시가총액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 2,000조 원, 3,000조 원 넘는 그런 기업들도 급락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같은 날 이분의 목소리가 더 필요합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끌고 있는 김학균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어려울 정도의 금요일과 오늘 장이 많이 떨어지네요. 네. 안녕하셔야죠. 안녕하셔야죠. 사실 이런 시장이 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네. 늘 있어왔고 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처음에 내드렸던 게 44년간 8월의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더라 이거였거든요. 횟수로 따졌을 때. 8월에 떨어진 달이 제일 많았던 모양이네요. 네. 혹시 어떻게 센터장님의 경험적으로도 그렇던가요? 그냥 9월이 좀 하락률로 따지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시장의 이례적인 현상 찾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평균 등락률로 보면은 아마도 압도적으로 9월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하락률로 보면. 근데 이제 8월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거래소에서 냈으니까 이제 그 말이 사실일 텐데. 근데 예전에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주장도 있고 또 그런 말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이라고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식 투자하기에 가장 위험한 시기는 11월, 2월, 5월, 4월 하면서 1년 12달 다 얘기하거든요. 네. 결국은 늘 위험하다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늘 위험과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자산인데 지금은 좀 글로벌 증시가 비교적 좀 무탈하게 이제 왔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런 코로나 이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또 변동성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 님이 아까 이제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주식하는 친구들 다 울고 있네요. 신승호 님 주식도 녹고 코인도 녹고 더위에 제 몸도 녹아가네요. 아이고 웃을 수 없는데 이거 일단은 지난주 후반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렇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지금 2%대 급락이 연일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짚어주세요. 일단 지난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는 거는 이 미국 경제가 괜찮았거든요. 작년에 성장률이 2.5%, 올해 2분기 성장률도 한 2.8% 했어요. 근데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대두가 됐고 이제 그것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나빴고 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제 7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실업률이 4.3%로 전월 대비해서 0.2%포인트 높아졌고 신규 일자리가 한 19만 개 늘어나지 않을까 봤는데 한 11만 개밖에 안 늘어나서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라고 하는 우려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근데 실은 미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 중 주식들이 먼저 흔들렸거든요. 네. 지난주에 뭐 그야말로 뭐 널뛰기를 했죠. 네. 10% 넘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하루에 7, 8% 오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주식들은 실은 뭐 제조업 경기 이런 거랑 상관없는 주식들입니다. 엔비디아가 무슨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을 따르는 주식입니까? 전혀 이제 다른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본질적으로는 많이 올랐던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좀, 그것이 이게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이러다가 또 다시 올라갈지 이걸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제 좀 데미지가 좀 크게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넘는 주식이 금년 상반기에 3개가 나왔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AI가 괜찮긴 한데 궁극적으로 이걸로 돈을 뭐 얼마나 벌 수 있겠어. 사실 그런 논란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좀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고, 뭐 애플도 사실 AI에 참전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워렌 버핏이 또 애플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네. 이 팔았다라는 얘기들이 하면서 본질적으로 많이 오른 주식들 속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게 제 생각에는 경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 뭐 워낙에 뜨거웠기 때문에. 네. 한뭐 10배씩 오른 거죠. 한 10년 보면 10배 이상으로 오른 종목들인데 뭐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뭔가 좀 균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이 정도나 빠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만큼 경기에 대한 낙관론도 많았고 또 빅테크 주식들도 많이 올랐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 기회가 또 될 수도 그럼요.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경기는 예. 좀 뭐 정말 나빠질 건지에 대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네. 실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적당히 둔화가 되는 게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확 낮춰버리고 그럼으로써 연준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가 계속 뜨겁게 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안 좋은 면이 더 크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오른 주가는 참 어떻게 평가할 거냐가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성장 주식의 경우는 본질적으로는 대중들의 믿음에 따라 주가가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엔비디아 참 좋은 주식이죠. 좋은 주식이지만 뭐 지금 올해와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또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더 길게 보면은 이 높은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류의 주식을 지탱하는 동력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2, 3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게 뭐 실제로 예상했던 경로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그걸 검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3년 후의 미래를 어떻게 지금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변동성이 되게 크고 또 본질적으로 먼 미래는 지금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단 심리나 이런 거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뭔가 또 가속화를 부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지금 많이 떨어지는 주식들 중에서 이익의 가측성이 높은 주식들 그런 건 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서 기다릴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바닥을 찍으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떨어지고 오늘 이렇게 떨어질지 알 수 없어요. 네. 우리가 내일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뭐 한 2, 3년 정도 안 쓸 돈이라 그러면 충격이 있는 주식들을 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전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네. 이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는 실은 그런 걸 알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떨어져도 밸류에이션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종목은 나름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바닥은 모르죠. 바닥은 모르더라도 소위 말하는 오버킬이 나타나서 밸류보다 많이 떨어졌더라도 기다리면 돌아올 수가 있는데 먼 꿈이 투영이 된 종목들은 실은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떨어질 때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AI는 될 거라고 믿을 때는 이 집단적으로 그런 쏠림이 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져도 계속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싸 보이잖아요.
싸 보이지만 이런 주식의 본질은 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보단 밸류에이션이 비싸거든요. 그래도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을 때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지만은 이제 이런 주식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움직이는 거지 본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싼 주식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가 조정 받는 거는 뭐 그냥 주식이니까 다 떨어지고 조금 넓히면은 자산이니까 다 조정을 받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한 18%, 또 이더리움도 한 13%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전제로 하고 예단하고 들어가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틀렸더라도 버틸 수 있는 돈으로 이게 가치성이 높은 종목들은 한편으로는 이런 때가 저는 기회라고 보는데 지금은 조금 시장을 주도했던 비싼 주식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또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또 이른바 서학겜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또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많이 또 들고 있기 때문에 또 아픈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또 이 국면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맘때 되면 이제 신문 기자들이 다시 꺼내드는 유명한 제목 중에 하나. 네. 아래 공포, 네. 리세션, 경기 예. 침체 오느냐 이거 네. 이제 또 다시 막 헤드라인으로 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뜨거웠던 미국 경제가 식어가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안 좋아지나 이걸 이제 겁먹는 거잖아요. 네. 센터장님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 경제가 이례적으로 좋았거든요. 작년과 지금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아마 2%가 안 되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인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아주 본격적으로 올렸음에도 작년에 2.5% 성장하고 올해도 뭐 성장률 전망치가 2.3%니까요. 네. 뭐 굉장히 뜨겁긴 한데 근데 뭐 한 내년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2년 연속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면 이게 그 평균 회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기는 둔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본질은 경기 둔화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주식이 네. 경기 둔화라 그러면 뭐 S&P 500 기준으로 뭐 한 15%에서 20% 조정받으면 끝납니다. 실은 뭐 15% 20% 조정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커 보이지만 뭐 우리 코스피가 지금 이틀 동안 근한 10% 한 8, 9% 밀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주식이 이제 많이 밀리는 거는 순환적인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보다는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신용 위험이 발생하면 주식이 많이 떨어집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이제 부채를 많이 진 경제 주체가 손을 들고 파산합니다. 네. 그러면 돈 빌려준 은행이 손실을 입죠. 그럼 은행이 손실을 입게 되면 이제 그 대출을 회수하고 또 대출을 잘 안 해주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이 소위 경색이 나타나고 이런 금융시장의 경색이 멀쩡한 기업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일종의 신용위험이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알 수는 없죠. 지금 이제 경기가 좋을 때 미국에서도 흥청망청한 기업들이 있을 테고 기업뿐만 아니라 예컨대 뭐 부동산이라든가 부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가 된다 그럼 제 생각에는 뭐 주식이 그럴 때는 한 50% 밀립니다. 2008년도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요.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S&P 500 지수가 53% 정도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황 경제라는 게 이제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제가 뭐 이것을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제 의견으로는 그런 일은 발생하기가 조금 힘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극단적인 신용 위험이 터질 확률은 네. 지금은 낮다. 특히 이제 중소형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실 뭐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우리 뭐 미국의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코프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지방은행들은 사실 거의 뭐 파산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뭐 주식시장도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대 금융기관이 이제 물려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게
큰데 그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거의 이제 큰 은행들이 규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최근에 보시면 한국의 금융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소위 부동산 PF죠. PF. 네. 근데 2008년 이전에는 부동산 PF를 은행이 했었어요. 예, 은행이 했었는데 뭔가 여러 가지 자본 규제나 이런 걸 들어가니까 이제 은행은 그걸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그 밑단에 있는 저축은행, 캐피탈회사, 증권회사들이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 네. 그래도 크게 보면 2008년 이후로 거래 은행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뭐 어느 아주 취약한 곳이 하나 터지면 네. 뭔가 신용 위험은 스물스물 번져나가면서 멀쩡했던 거래 파트너도 야 제가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호 불신이 어떻게 보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게 전형적인 신용 위험의 이 전파 경로인데 네. 또 중앙은행들이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또 막는 이걸 또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변칙적인 방법으로 막는 것들은 이미 매뉴얼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이 뭐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제 생각에는 뭐 주식이 심하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신용 위험으로 갈 가능성은 조금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많이 오른 주식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가격이 자기의 어떤 밸류를 지탱하지 못하는 모습들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은 뭐 오늘 이렇게 뭐 공포감이 참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포인트 빠지면은 주식 들고 있는 분 입장에서 참 초연하면 이거 뭐 그쵸. 어휴, 네, 더 밀리고 있는데. 초연할 수는 초연할 없는데 수가 없죠 인간인 이상. 근데 잘 예. 견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견디는 그렇죠.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신용 위험으로 불거질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좀 비쌌던 주식들 위주로 또 이제 진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조금 이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까지도 뭐 당장 이제 걱정할 거는 이제 아니라고. 그리고 또 침체는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네. 침체가 나타나면 좀 미국 주식 더 빠질 거라고 보는데 이제 한국은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근한 뭐 이렇게 한 8, 9%가 이제 밀렸다 그러면 네. 여기가 바닥은 아닐지라도 단순한 순환적 경기 사이클이라 그러면 뭐 설사 더 밀리더라도 팔 그런 정도의 그 깊이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경기 침체가 뭐 2년 좋았기 때문에 내년 정도의 높은 확률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주식이 경기 침체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경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제신문 보시는 분들은 네. 샴의 법칙이라는 기사 몇 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 샴의 법칙이 나타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예. 요거잖아요. 예.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박사입니다. 클라우디아 샴이라고 하는 여성 박사신데요. 네. 예, 거시경제 전문가고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오래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나오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최근 3개월 실업률의 이동평균값이 그러면 이제 3개월 실업률의 이동평균값이라고 우리가 7월 미국의 실업률을 봤으니까 네. 5, 6, 7월의 실업률의 3개월 평균치가 직전 12개월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실업률의 최저치보다 0.5%포인트 높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라는 게 이 샴 박사의 주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1년 전 이 기간에는 한 3.5였는데 네. 지금은 평균이 한 4.0을 넘는다면 네. 그 이후에는 0.5%포인트 높네요. 네. 침체가 올 것이다. 네. 이런 법칙이요. 예. 근데 이 샴 박사마저도 네. 이걸 법칙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뭐 하기도 하고요. 네. 실은 이게 제 생각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당히 확률이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예. 뭐 미국의 경기 침체 11번 중에서 이게 10번이 이런 현상이 발생한 다음에 발생했다는 건데 제가 근데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네. 이 신호는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호가 11번 나왔는데 네네네. 10개가 된 게 아니고 경기 침체가 11번 있었는데 이게 10번을 맞춘 건데 이 신호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하. 이것과 비슷한 오히려 얘기가 경기 침체 횟수보다 더 많이 이 신호가 저는 나왔을 수 예, 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진 않았는데 해보면은 그랬을지 싶어요. 근데 이게 이것과 이제 비슷한 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 그 샴 박사가 말한 샴의 법칙보다 거의 비슷한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다고 그랬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 지금 한 3, 4년 됐잖아요. 오래됐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 인디언 기후제처럼 언젠가는 된다는 그런 거라기보다 이것 자체가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는 샴의 법칙이 지금 현상을 어쨌든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건 뭐냐면 실업률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그쵸. 사람을 그 고용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미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도 사람을 뽑고 자르는 거는 기계장치 들어오는 것보다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 다음에 고용을 늘리고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제 충분히 좋아졌으니까 사람을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 늘리고 경기가 나쁠 때도 경기 침체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고용에 손을 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샴의 법칙처럼 그 실업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라는 걸 생각하면 여기서 신호가 나오게 되면 이미 상당히 많이 어떤 현상들이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설명력이 높은 지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상황으로 비춰본다 그럼 제 생각에는 이제 실업률 자체가 역사적 최저치에서 움직이는 정도이고 살짝 고개를 든 정도고 미국이 고용이라든가 성장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증거가 지금은 제조업 경기는 원래 뭐 달러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작에 나빴었고 부동산은 나쁘고 또 나빴었죠. 쌍용 부동산은. 근데 성장이나 뭐 소비 같은 것들은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앞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식 투자자에게 중요한 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마일드한 어떤 순환적인 경기 침체야 좋은 주식 가지고 버티면 되고 한편 주식을 사면 되는데 시장이 추가적으로 야 많이 밀린 것 같아 더 밀리고 하는 거는 시스템적인 크레딧 쪽에서 리스크가 발생해야지 늘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은행주 주가를 미국 은행주 주가를 우리가 좀 잘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엔비디아나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건 그냥 자기 동력으로 네. 남들 못 움직일 때 자기들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건 이제 그 주식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심리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못 오른 주식들은 실은 뭐 미국의 중소형주 이런 것들은 같이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선두주가 떨어지면 그냥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고 네. 근데 1차적으로 하락이 일단락된 다음에는 약간 차별화가 되는데 여기서 다 같이 또 떨어지는 건 제 생각에는 신용 위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티그룹이랄지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랄지 미국의 은행주들 주가를 한번 좀 잘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용 위험이 프라이싱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은행주 주가가 가장 선행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나름 그런 지표들이 우리가 은행주 주가가 떨어질 때 정확한 이유는 몰랐지만 지나고 났더니 우리가 이게 그 부동산 부실 때문에 떨어졌구나 하는 걸 후행적으로 알게 됐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은행주 주가의 움직임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용 위험으로 번지느냐 아니냐 약간 네.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네. 미국 은행주의 주가를 봐야 된다. 근데 그것도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은행, 소형은행 한두 개가 아니라 네. 대형은행 중심으로 봤을 그렇습니다. 때요. 그게 또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엔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최근에 엔화가 또 가파르게 강세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네. 결정도 있었고요. 미국 기술주의 하락 배경 중에 하나로 엔화 강세를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미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복귀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센터장님은 그게 어떻게 근거 있다고 보시나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개념적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요. 네. 근데 이것이 뭐 숫자로 추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라든가 이렇게 경제 데이터를 만들어 파는 업자들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지수 뭐 이런 것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주 싼 자금으로 미국, 일본이란 나라가 이자율이 싸잖아요. 네. 이자율이 싼 데서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건데 실은 해외 차입을 할 때는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환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잘 되는 거는 뭐 일본 금리는 계속 낮았던 거고 엔화가 계속 약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다 그러면 실은 거기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게 그렇죠. 뭐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 사람들도 그랬고 뭐 어떻게 보면 캐리 이거 차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와다나베 부인 이런 사람들이 투자했던 거는 환이라든가 채권에 많이 가는 것 같고 네. 그런 식의 자금이 주식으로 많이 왔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엔화가 갑자기 강해질 때는 자산 시장이 되게 휘청휘청거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엔달러 환율이 161엔 162엔에 근접했던 161엔 80엔 80전까지 갔던 게 7월 초입니다. 예, 그러니까 엔저가 7월 초까지 진행이 되다가 불과 한 달 새 지금 145엔까지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뭔가 여기서 자금의 어떤 좀 뒤틀림이나 환류가 나타났을 개연성은 저는 거의 뭐 내가 제로 금리라고 차입했는데 거의 10%가 환에서 깨진다 그러면 기존에 가졌던 포지션이 뭐 청산이 될 가능성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종의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게 방어세를 당긴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환율도 크게 움직이고 환차 손만 벌써 10%를 보게 된다면 네. 기존에 투자해 놨던 포지션도 청산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가 하나가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면 예. 이게 그 자체가 교란 요인이거든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연쇄 반응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좀 이게 뭐 특별한 어떤 그 방아쇠 계기가 없더라도 네. 많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 이렇게 밀리는 건 조금 의외입니다. 근데 미국이 떨어지면 한국이 그래도 나름 하방 경직성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정말 오르지도 한국이 못했었고요. 네, 더 밀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가장 잘 움직였던 선도주가 일단 어느 정도 좀 그 안정을 떨어지는 게 멈춰지게 되면 이제 차별화가 벌어지는데 지금은 한 자산 가격의 균열이 다른 데로 연쇄적으로 막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제 엔화 값이 싸다고 해서 엔화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원엔 환율이 100엔당 935원대까지 최근에 많이 또 올라왔습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수익은 난 거네요. 환차 이익은. 그렇죠. 예, 뭐 엔화에 150엔 이상에서부터 엔화 강세에 뭐 배팅하자 이래서 금융회사들에서도 막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하고 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엔화를 엔화 강세 배팅하려면 사실 뭔가 좀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엔화 일본 표시로. 자산.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는 그냥 국채 환에 배팅한다 그러면 가격 변동이 적은 국채를 들고 있는 게 맞는데 근데 뭐 일본 리츠를 통해서 뭔가 그 엔화 강세에 배팅을 하자 이런 움직임들도 꽤 있었는데 리츠는 변동성이 낮다고 봐서 근데 지금 일본 시장이 지난 이틀 동안 또 뭐 한국보다 더 밀리고 있잖아요. 네. 5%씩 밀리고 있으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게요. 근데 엔화를 통해서 일본 자산을 사놨는데 엔화의 가치는 올라갔는데 일본 자산 가치는 또 최근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네. 오늘도 아까 보니까 일본 증시가 거의 낙폭이 6%까지 커졌네요. 이야, 장난 아닙니다. 이게 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잠깐 뉴스를 하나 듣고 정보센터 가서 뉴스 듣고 김학균 센터장님과 증시 이야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 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며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각계 목소리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동창과 친척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올해 첫 3개월간 500만 명 가까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에만 거의 한 10% 이상, 1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다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7월에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네. 한 달도 아직 안 됐었는데 물론 이제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기는 줬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또 몇 가지 실업 지표를 비롯해서 안 좋게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봐라, 7월에 내렸어야 됐다. 아, 그거는 너무 실기론인데 실기. 그 주식 사고 파는 사람들 예.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중앙은행이 자산시장이란 거 하는 거는 늘 오르고 떨어지기 마련이고 또 미국 경제가 2000년대 들어와서 두 번 휘청거렸거든요. 네. 첫 번째는 1999년 2000년도에 IT 주식의 버블이 너무 커지면서 그때 IT 섹터가 그 털썩 과잉 투자 주저앉으면서 뭐 2000년대 초에 뭐 더블딥 이중 경기가 이중 침체 갈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게 2008년도 부동산 시장의 붕괴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뭐 너무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 또 그 지나치게 부풀러 오른 것들은 또 떨어질 때 많이 조정을 받아요. 네. 지금 뭐 일본 시장 말씀하셨지만 일본 니케이가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 다음으로 좋았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자산은 또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 어떻게 보면 그 금융시장의 섭리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이게 자산 시장의 움직임만을 보고 이 금리를 뭐 낮춰야 되겠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9월에는 낮출 뭐 이런 환경대 조성이 됐으니 이제 9월에는 낮출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이제 금융시장의 기대치를 보면 또 은근히 0.25% 포인트가 아니고 0.50% 포인트 얘기들 또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빅컷이라고 하죠. 0.25% 포인트만 내려서는 안 된다. 네, 이게 한 방에 더 내려라. 예, 나온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제가 시장의 오기 기대. 전에 예, 네. 이 9월 FOMC의 그 연준의 결정에 내재가 된 연방 기금리 선물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0.25%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선물로 보면 한 0.40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0.25 낮출 거라는 사람도 있는데 0.5 낮출 거라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세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뭐 좀 예단하기는 좀 힘들지만 제 생각에는 0.50 낮추는 거는 경제 펀더멘탈을 생각하면은 조금 과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의 고용이 7월 달에 조금 삐끗했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금리라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근데 0.5%포인트 빅컷으로 한 방에 더 많이 내려야 할 필요성 자체는 지금 경제 지표 봤을 때는 그게 급하다고 네. 보시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이미 네. 또 시장은 또 그런 기대를 또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9월에 가봐야겠습니다만 시장의 기대치만큼 금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또 시장이 실망할 수도 있고 있죠. 네. 또 반대로 괜찮다. 그 정도로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0.25%포인트만 낮춰도 괜찮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또 안심할 수도 있겠고 네. 또 반대로 0.5%포인트를 낮춰주면 시장이 기대한 만큼 금리가 크게 내려가서 좋기는 하겠으나 네. 그러면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그 정도로 위기란 뜻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반응은
bad is bad였어요. 나쁜 경제 지표가 나쁘니까 떨어졌는데 실은 7월 한 중순까지 금융시장의 반응은 bad is good이었어요. 그죠. 그 경제 전까지는 지표가 나쁘면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낮출 수 있구나라는 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 서로 시장의 그 심리는 바뀌는 거라서 일률적으로 이제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9월에 0.50%포인트 낮춘다 그러면 또 그럴 만한 절박한 사정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뭐 시장이 좋은 뉴스로 받아들일 거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막상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니 또 시장은 또 엄청나게 겁을 먹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그냥 얼마를 내린다가 아니라 그 내리는 그 상황과 배경 또 그에 대한 설명도 또 꼼꼼히 우리가 봐야 할 테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왜 그 금리만 내리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게 네. 너무나 만연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은행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전망하기로는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는 한 10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센터장님도 동의하시나요? 한국은 지금 내수를 생각하면은 네. 뭐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은 한국은 회복입니다. 예, 작년에 우리 성장률이 1.4%였는데 올해는 한 2.5, 2.6. 7월까지는 수출은 괜찮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 이 평균이라는 게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경제 지표는 내수와 수출을 다 아우르는 건데 수출은 상당히 좋고 내수는 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간 소비 또 건설 투자 아니면 설비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구조적으로 안 좋습니다. 민간 소비는 뭐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은행에 원리금 갚느라고 쓸 돈이 별로 없고요. 건설 투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좀 건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나라니까 더 어디 또 투자하기가 힘든 조건이 돼버렸고 기업의 설비 투자는 이제 기업이 이 땅에서 공장을 지어야 그래도 고용도 늘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 뭐 투자하기로 한 금액만 대기업들이 100조 원이고 해외 투자하다 보니까 내수가 구조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경기 회복이 나타나더라도 금리를 낮춰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좀 딜레마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이제 금리를 뭐 금년도 9월, 10월 연내 낮추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미 이제 그 영국과 유럽연합도 금리를 낮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를 연속적으로 낮추기는 되게 부담스러운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거냐 혹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 거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뭐 이제 또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시장 들썩이는 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 내년 정도가 금융시장이 굉장히 아주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올해 말부터 내년이요? 네, 낮춘 다음에는 추세적으로 계속 낮췄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사이클로 갈 수 있을 거냐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추세적으로 계속 낮출 수 있는 건 미국의 경우는 경기가 심하게 나빠지면은 이제 그런 중앙은행이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지금 정도의 경기라 그럼 제 생각에는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많이 낮출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이제 최근의 반응처럼 뭐 리세션이 오고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는 그림보다는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저는 상당히 마일드한 경기 둔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이제 그 근거는 지금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이런 재정 지출을 쓰는데 경제가 심하게 사실 나빠지기는 좀 힘든 구조적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뭐 침체가 있더라도 굉장히 완만한 경기 침체 그 결과로 잘 안 꺾이는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이 좀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뭐 현실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좀 높은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 전략 이야기로도 이어가 볼게요. 우리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도 워런 버핏에 대해서는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최근 워런 버핏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네.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한때
포트폴리오가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 가운데 절반이나 차지했던 애플 주식을 많이 좀 팔았더라고요. 네, 아마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2대 주주였을걸요. 네. 예, 그 정도로 많이 들고 있었는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그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변화 이제 공시가 됐는데 꽤 많이 팔았습니다. 네. 왜 많이 팔았을까요? 그렇게 많이 들고 있다가. 저는 사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예. 버핏이 살만한 회사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좀 아닌 거죠. 아주 싼 주식이고 네. 그런 건데 그래도 버핏이 이제 애플을 살 수 있었던 거는 애플의 비즈니스가 아주 복잡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아이폰은 어떻게 보면 성장이 이제 정체기에 든 어떻게 보면 아주 그 계속해서 아이폰이 높은 그 속도로 그 팔리고 네. 그 시장의 기대는 이 기대를 반영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되는 주식이 아니었어요. 애플은 PER 뭐 20배 정도 전후해서 움직였던 거고 또 워렌 버핏이 중시하는 주주 환원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것도 그렇죠. 애플이 샀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보면 애플이 시가총액이 3조 달러로 넘어갔을 때는 살짝 성장의 컨셉이 좀 많이 붙었죠. AI가 뭐 들어가고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진 측면도 있고 또 애플이 단기 순이익보다 자사주 매입을 훨씬 더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워렌 버핏도 늘 강조하는데 자사주 매입이 꼭 기업 가치에 개선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사주 매입은 그렇죠. 회사가 자기 돈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건데 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자사주를 사야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그 일본 신용도가 높은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도 이자를 한 4~5% 받았던 세상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이 자사주를 사는 건 오히려 기업 가치를 파괴하는 걸 수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주주 환원도 이자율이 높아지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좀 그 설사 자사주를 사더라도 기업 가치에 개선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유추를 해봅니다.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더 높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봤을 거예요. 오히려 애플의 PER이 27, 8배 정도 되면 이건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PER의 역수라고 하는 게 주식에 내재가 된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에 내재가 된 기대 수익률이 3%인데 28분의 1 정도 하면요. 한 뭐 3점 몇 퍼센트 나오겠네요. 근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4%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국채 사는 게 기업의 가치에 부응하는 거지. 자사주 사는 거는 실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사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 그렇게 해서 팔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예. 정말 워런 버핏이 신이어서 그런가? 경기 침체까지 내다본 건가? 또 이런 전망들도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당사자의 인터뷰가 좀 나오면 더 좋기는 할 텐데. 근데 뭐 버핏은 또 전통적으로 이런 매크로 지표 같은 것보다는 네. 개별 기업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좀 전형적으로 가치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지향하는 사람이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그 시장의 전반적인 패닉이 와서 주가가 덩달아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버핏 입장에선 또 그에게 또 주식을 그에게 또 맞는 장이 또 열리는 거죠. 주식이 그렇죠. 싸지니까요. 네. 또 하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돈 5조 원어치 이상을 또 팔았다고 합니다. 네. 은행주는 왜 또 이렇게 비워냈을까요? 근데 은행주는 버핏이 원래부터 오래 가져가는. 그렇죠. 그래서 은행 카드 은행주 뭐 이런 투자는 버핏이 가진 투자에 데는. 네. 인사이트가 드러났다기보다는 오히려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웬만큼 자금 종목은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사더라도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은행은 그냥 깔고 가는 측면이 되게 강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은행주들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하면서 네. 장기적으로 네. 목 좀 축이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요 코너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예,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을 저희가 혹사시키고 업황이 있습니다. 조금 나빠지고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은행주가 S&P 500보다는 성과가 되게 안 좋았는데요. 네네네. 은행주야말로 좀 경기 침체를 내다보고 뭐 팔았으면 팔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굳이 지금 팔았던 건. 또 은행들 입장에서 또 이제 대출로 인한 이자 마진 같은 것도 또 좋아져야 되는데 일단
은행주도 버핏은 좀 덜어냈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애플도 많이 팔았고 은행주도 덜어내고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현금이 거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저 워렌 버핏이 잘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예. 지금 애플 같은 주식을 팔아서도 현금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예.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배당 받아서요? 아니 배당이라기보다 예.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주회사인데요. 그 안에 보험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우리가 버핏이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늘 주식을 살 돈이 있었다는 거죠. 돈이 계속 들어온다.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목 고르는 그 기술도 안목도 뛰어납니다만은 버핏이 사자마자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늘 돈이 있기 때문에 늘 주식을 살 수 있는 시드머니가 있었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이 무너졌을 때 세상이 망하지만 않으면 주가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또 이제 버핏이 또 등장할 때거든요. 나는 미국 경제를 믿는다. 이 세상이 망하는 데 배팅하는 거는 그건 어느 경우에도 옳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늘 하는데 이 사람이 늘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고 저는 개인 투자가분들도 우리가 버핏처럼 보험료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현금을 조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약세장을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뭘 더 살 수 있고 아주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100% 주식을 들고 있게 되면 이 빠질 땐 참 견디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현금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약세장에서 그 약세장을 바라보는 마음 그 어떤 그 관점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상황이 현금 주식만 들고 있을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또 워런 버핏은 또 조만간 그 많은 현금으로 무엇을 살 것인지 또 이렇게 서치를 하게 될 테고 또 그런 소식들도 제 생각엔 만약에 이번에 주식이 8월에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이 속도감 있게 더 빠진다 그러면 다음에 분기할 때는 다음 분기 그 포트폴리오 공개할 때는 버핏이 이 엄청 종목 샀겠죠. 샀네 이런 네. 얘기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거꾸로 네. 또 그것도 우리가 배워가야 할 텐데요. 아이고 참고로 코스피 코스닥이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코스피가 123포인트 4.6%나 폭락하고 있고요. 2,553포인트. 코스닥은 37포인트 4.77% 밀린 742까지. 많이 힘든 날은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님께 들은 것처럼 또 미래를 대비하고 또 마음의 위안을 삼고 또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센터장님 오늘 힘드신 날인데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같이 마무리를 할게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